스마트머니의 선택입니다. 오늘 김종효 애널리스트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이슈는 미국의 제약사 관련 이슈라고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미국의 제약사들의 M&A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M&A였고요. 그 M&A의 저변에는 제약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의 어떤 인수합병 얘기도 많이 나왔던 상황이지만 대형 제약사들의 재편 과정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또 업종별로 우리나라 업종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주 주 중반의 움직임을 보시면 시장의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글락슨스미스클라인 같은 대형주가 4%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준비된 그림에서 각각의 이 면적은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업종 내에서 지금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주가 동향인데, 진한 녹색일수록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형 바이오주들은 M&A 소식에 10% 부근의 급등을 나타내는 양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내렸다가 급하게 이제 M&A 소식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다면, 그 같은 대상 종목이었던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승 추세를 꾸준하게 좀 이어나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이들 업종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도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주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랐고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은 조금 덜 오르긴 했지만, 현재 미국의 바이오 업종의 전체적인 흐름은 단기적으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으나 지난 3년간의 주가 흐름을 본다면 이 정도 올랐다가 지금 요만큼 내려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세 전환을 얘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고, 여전히 상승 추세대 속에서 M&A를 통해서 효율성을 이뤄나가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조를 서로 나눠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 동물의약품에 강점이 있으면 그 사업부는 그쪽으로 몰아주고, 글락슨스미스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복제약 관련해서 굉장히 강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부에 대해서 또 몰아주고, 노바티스는 또 노바티스가 강점을 갖고 있는 사업을 서로 몰아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주변에 붙어있는 미국과 캐나다 얘기가 아니라 거리상으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본격적인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기업과 유럽 기업의 서로의 M&A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또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중요한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글로벌 제약사의 순위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화이자가 부동의 1위고요. 노바티스가 2위, 머크, 사노피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로슈에, 그다음에 좀 전에 살펴봤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제약사들이 지금 글로벌 제약사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끼리 서로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서로의 효율성, 시너지 이런 것들을 높여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장악력을 더 강하게 가져가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게 지금 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머징 마켓의 그 국민소득이 이미 이제 중국은 5,000달러를 넘어서 10,000달러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 여타 국가들도 최소한 3,000달러 이상은 돌파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약을 먹지 않았지만 서서 약을 먹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비싼 신약 같은 것을 먹기보다는 복제약 같은 경우를 많이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제약 시장이 향후 커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관련돼서 서로 시장을 나눠 가지면서 과거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문어발식 경영을 했다면 이제는 자신들의 특화되어 있는 산업만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뭉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언급되었던 회사들이 노바티스라든지 글락슨스미스클라인이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글로벌 순위 내에서 모두 10위권 내에 들어가는 상위 제약사들이거든요. 이런 상위 제약사들끼리 서로 좋은 점을 나눠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제약산업은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것을 앞두고 이들이 빠르게 자신들의 강점들을 서로 다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시사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의 흐름과 국내 제약사들의 흐름을 비교해 보자면, 다른 제조업들은 우리가 비교적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글로벌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습니다만, 제약산업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대형 업체인 뭐 유한양의 동아제약 이런 것들을 꼽는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워낙 많이 차이가 나고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업종에 이제 조금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업종들이 제약 업종의 그 회사들이 자리 잡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다가온 이 기회를 또 상대적으로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많이 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말이 길었지만 정리해 보자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어떻게 보면 제약업계의 도약기를 앞둔 상황에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다시 한번 나눠먹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뭐 지역 나눠먹기 이런 형태가 아니라 자신들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특화된 지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제약 시장의 판도가 재편되면서 우리 업체들도 이제는 좀 기회를 잡아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또 정책 모멘텀으로 국내 업체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멘텀 관련해서 이런 글로벌 시장 재편 좀 대응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 내에서의 대응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봐야 되겠죠. 좀 전에 언급드렸지만 뭐 시가총액 기준이라든지 매출액 기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 어떤 것을 살펴보더라도 글로벌 제약사와 워낙 격차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시장으로서의 절대적인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내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약 사용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고 약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종도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멘텀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수익률 기준의 모멘텀, 시장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정책적인 모멘텀이 그동안 주가의 상승을 막는 가장 중요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요인들은 사라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가장 먼저 시장 대비해서 최근에 얼마나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상대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지금 제약업종의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증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일자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2000선에서 1950의 굉장히 좁은 박스권대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는 거의 횡보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제약업종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기술적인 반등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 시장에서 부담이 됐던 게 뭐냐면 국내 복제약들의 약가 추이가 국내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일단 부담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오리지널 신약보다는 아무래도 제네릭, 즉 복제약이 많은데 이 복제약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게 나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 기준의 인구 구조로 보면 약을 많이 쓰고 약의 사용량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인데 그에 맞춰서 약가가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높아놨던 밸류에이션 자체가 꺼지는 그런 구간으로 몇 년째 접어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악재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제약업종 펀더멘탈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시면 건강보험료율과 수가 증가율, 약품비 비중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그나마 조금 긍정적인 게 건강보험료율도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 수가도 현재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약품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약품비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의료보험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건드렸던 게 약품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품비 비중이 높으니까 그걸 깎아버리면 의료보험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제네릭 약가를 워낙 낮춰놓다 보니까 전문의약품 포함해서 대부분의 약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지금 전체 의약비 비중에서 제약비 비중에서 비중이 굉장히 낮아져서 약가 떨어뜨려 봐야 이제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이제 약가를 떨어뜨리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약가 떨어뜨리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건 그동안 약가를 떨어뜨렸던 가장 큰 이유가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면 의료보험 재정이 말라붙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도에는 거의 의료보험 재정이 잉여금이 마이너스 계정으로 돌아서면서 부담을 주었다가 3년간 개선을 통해서 이제 잉여금 계정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제약업종을 압박할 만한 요인들이 이 재정 자체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제약업종들의 전체적인 흐름,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가격적인 부담도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아까 상대 수익률 개념에서도 시장 대비해서 많이 내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PR이라고 하는 이 비교 가치 개념으로 봤을 때도 시장 대비해서 물론 높은 수준입니다. 시장이 10배 수준인데 지금 뭐 19배, 20배 정도의 수준이면 높은 수준이지만 이 업종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성장성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서 조금 차별화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런 관점이니까 정리해 보자면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쪽의 모멘텀을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으나 국내 내부적으로는 반전의 계기를 찾아 나갈 만한 요인들이 충분히 있다. 이것이 펀더멘탈적인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으로도 그렇고요. 상대 수익률 개념으로도 마찬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책적인 압박 요인도 올해는 비교적 완화될 가능성. 그러니까 과거 2012년, 13년처럼 과도하게 제약업종 종목 그 산업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압박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아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의 실적의 추가적인 상승 개연성은 열려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세계적 흐름에 발을 맞추기는 아직 부족하지만 정책의 압박이 줄어들고 있고 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다소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약업종 구체적인 투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종목이 워낙 많죠. 그래서 개별 종목의 모멘텀이 전부 다 다른데 뭐 제가 제약업종의 전문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또 이 제약업종의 용어 자체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세 가지 개념으로 저는 접근을 해봤습니다. 제약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시장의 성장에 결부지어서 갈 수 있는 종목,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대형주 중에서 신약 관련 모멘텀이 여전히 남아있는 종목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일단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군들은 위험 자체도 높지 않지만 수익률 자체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낮은 밸류에이션에 거래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정도, 그리고 신약과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제네릭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종분당과 유한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시장은 지금 국민소득이 성장하면서 제약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해외 업체들도 가장 탄력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글로벌 제약사들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자국 업체들과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자국 산업의 추가적인 이 성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좀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진출하는 업체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진출해서 기반을 다져놓은 업체들에게 좀 더 매력이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제약 시장이 막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글로벌 업체들이 마구 들어와 버리면 중국 제약 업체들의 싹을 아예 잘라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면서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에게는 단계별로 연다든지 아니면 일부 제약을 들여올 때 국내 로컬 업체들이나 이미 들어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유통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중국에 진출을 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놓은 업체들은 한미약품과 녹십자홀딩스라고 보고 있고요. 이들은 상대적으로 위험은 낮은 대신에 수익은 조금 더 높여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시장 진출과 함께 신약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동아ST나 삼진제약, 보령제약 같은 종목군들인데요. 삼진제약은 제가 보기엔 좀 너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아닌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보령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가지 신약, 카나브라고 하는 신약 자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주가는 좀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맨 처음 언급드렸던 그 스위스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와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금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아ST는 어느 정도의 신약 개발 모멘텀도 있는 상태에서 글로벌 시장으로의 진출 자체가 신약 기준으로는 용이하기 때문에 복제약은 못 가겠지만 신약 기준으로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의 모멘텀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위험도 높지만 수익도 조금은 높여나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각각의 개별 성향에 맞춘 포트폴리오의 재편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위험 정도와 예상 수익에 따라서 다양한 종목들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슈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 오늘의 종목 CJ ENM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마트머니의 선택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바로 CJ ENM입니다. CJ ENM 주가를 잠시 살펴보면요. 작년 말부터 꾸준히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이 상승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과거 제가 계속 좋은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게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엄청나게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뭐냐면 지금 CJ ENM의 뭐 장기적인 성장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오케이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수익을 내면서 돈이 되고 있는 사업은 게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든지 다른 콘텐츠 쪽은 이제 막 수익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 정도여서 뭐 분명히 시장에서 게임보다는 더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뭐 응답하라 시리즈를 비롯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 실적을 아주 크게 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되고 있는 건 게임인데 이 게임 관련 자회사를 지금 팔아야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CJ ENM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파는 과정에서 이게 자회사로 가게 되면 지금 사업부로 있을 때는 수익의 전부가 회사의 수익으로 잡히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지분회사 관련된 이제 계열회사로 가게 되면 갖고 있는 지분 정도만 수익으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그렇지 않아도 밸류에이션이 성장성을 고려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는데 바로 뻥 떠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20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되다가 이게 지금 수익을 30게임 쪽을 30%만 잡아버리면 갑자기 이제 그 수익 자체가 PR 자체가 한 뭐 50배, 60배 이런 수준으로 확 가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부담감 자체가 게임 얘기만 나오면 주가를 계속 떨어뜨렸던 요인이었는데요. 방준혁 고문과 함께 이번에 CJ ENM이 정말 절묘한 묘수를 두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묘수를 두었다라고 봅니다. 이 방준혁 상임고문 같은 경우에는 뭐 벤처업계에서는 과거 뭐 김택진 NC소프트 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넥슨 쪽이라든지 이런 쪽과 함께 벤처에서는 거의 신화적인 인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분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CJ 게임즈를 새로 만들 때 지분 관계가 CJ ENM이 한 3분의 1에서 조금 넘는 정도, 방준혁 3인 고민이 또 3분의 1이 조금 넘는 정도, 그 다음에 중국의 텐센트가 28%를 참여를 해서 CJ 게임즈를 만들고요. 기존의 넷마블은 유통업체였고 그 아래 게임 개발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도로 가게 되면 어떤 게 가능하냐?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이죠. CJ 게임즈로 독립하면서 기존의 CJ ENM에서 떨어져 나가는 계열회사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근데 뭐냐 하면 여기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텐센트가 붙음으로써 텐센트의 중국의 4억 명이 넘는 가입자를 가진 SNS에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페이스북에 한 8억 명이 조금 안 되는 가입자가 갖고 있고요. 지금 텐센트가 한 올해 내로 한 6억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페이스북의 진출은 아직까지 뭐 가시화되지 않았습니다만 텐센트에 진출해서 이 게임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게임 쪽의 매출이 확대되면 그러면 그동안 우려했던 이쪽으로 가게 CJ 게임즈로 독립시켜서 회사로 가게 되면 실적이 날아가겠구나라고 했던 것을 이쪽의 성장성으로 커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절묘한 신의 한 수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텐센트라고 하는 업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중국 내에서 중화권 내에서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현재 시장에서는 계속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텐센트가 지분으로 참여를 하면서 굉장히 묘수였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텐센트가 이렇게 진출을 하면서 기대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뭐 게임 쪽에서 그 돈을 벌고 있었는데 텐센트에 진출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100% 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게임의 런칭을 봤을 때 2014년도 2분기에 그 에브리온 팡팡팡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모두 다 팡팡팡이라고 하는 그런 게임을 런칭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위를 보시면 4월달 순위가 1위입니다. 무료 게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텐센트의 앱 마켓인데 앱 마켓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런칭을 하면서 자기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텐센트도 충분히 프로모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중국 쪽에 새 게임들이 계속 런칭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일본 라인 쪽을 보시면 4월 달에 몬스터 길들이기, 5월 달에는 모두의 마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함께 퐁퐁퐁이 지금 이미 4월에 런칭이 되었고요. 이미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에 몬스터 길들이기와 모두의 마블이 런칭이 되는데요. 이 두 가지 게임은 이미 국내에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게임들입니다.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게임만 아니라면 한 군데에서 히트한 게임이 다른 데서도 히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좀 긍정적인 예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지분법 이익, 특히 해외 쪽에서 나타나는 모바일 쪽의 지분법 이익은 상당히 예상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디까지 예상이긴 합니다만 중국 시장 내에서의 성장률이 무려 47%, 5년간 평균 성장률이 47%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놓고 봤을 때 향후의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서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내는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게임 부문은 이렇게 자회사를 정말 묘수라고 평가하신 방법을 통해서 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게임 부분 말고 CJ ENM의 영화, 방송 굉장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쪽 부문은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 유통과 영화 판권을 가진 또 영화 투자 배급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CJ하고 롯데 두 가지 이 큰 그림이 우리 시장 내에서 이미 완성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대박 영화가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크질 않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여러 번의 투자 경험을 통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졌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화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정도, 또 CJ, CGV 같은 유통망을 통해서 중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제는 수익성을 조금씩 올릴 수 있는 시기는 되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준비된 그림에서 이제 방송 쪽을 살펴보시면 그동안 투자 비용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방송 매출은 주는 과정에서 투자가 늘었기 때문에 계속 적자 사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14년도 한 2분기부터는 수익 사업으로 전환이 돼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의 진출이 긍정적인 것은 중국이 이제 4G가 시작입니다만 4G 시장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돼 나갔을 때 CJ가 가지고 있는 엠넷이라고 하는 음악 유통망, 그 다음에 TVN을 비롯한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드라마를 포함한 컨텐츠들을 스트리밍 같은 서비스로 유통시키게 되면 컨텐츠에 대한 유통 자체가 확장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본과 대만에서는 라인이라고 하는 컨텐츠 모멘텀, 컨텐츠 플랫폼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북미권이나 유럽권에서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SNS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권에서는 지금 단연코 아까 말씀드렸던 텐센트 쪽이 강점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 쪽에서는 여러 업체가 좀 난립하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 그런 과정에서 놓고 봤을 때 중국 쪽 13억 인구의 상당 부분을 텐센트라고 하는 그 플랫폼에 얹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죠. 그래서 향후 얼마만큼 컨텐츠가 런칭될지 여부는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방송 콘텐츠가 많이 가고 싶어도 중국에 못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방송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방송 내에 외국 방송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바일로 진출할 때는 규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아예 IP를 원천 차단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고서는 아예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중국의 특성을 보자면 유튜브 같은 것들도 막 막아놓고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한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만 기존의 이제 TV 플랫폼으로 제한했던 것보다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송 콘텐츠 같은 것들도 중국 시장에 잘 맞는 것들이 만약에 생길 수 있다면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모멘텀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부문별 매출 추이와 전망을 봤을 때 지금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서서히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거든요. 향후 이제 텐센트라고 하는 모멘텀을 잘 살리게 되면 이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저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J ENM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의 종목 조선주와 철강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선물 전략 알아본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선물 시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매은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물 시장 코스피 시장이랑 비슷하게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으로 보이는데요. 선물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선물 시장 뭐 전일 사실 이 S&P나 이 유로에서 큰 움직임이 없이 조금 위험 자산에 대한 약세 흐름이 조금 나온 모습을 보였는데, 예, 글로벌 이슈와 무관하게 좀 동격청청했던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 좀 그저께 좀 빠졌었는데, 지금 선물 일봉상 1월 2일 날 아주 급락이 나왔던 이 저점 자리를 위로 뚫으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는 있는데, 지금 상황상 수급을 체크해 본다면 외국인의 이 선물에서의 엄청난 수량 매수, 7천억 가까운 매수 넘는, 그리고 옵션을 상방으로 붙이는 증권사의 콜옵션 매수. 하지만 이 개인이 하방으로 보는 엄청난 물량을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방으로 튀어주지 않고 있다는 건 그만큼 1월 2일의 이 음봉짜리, 결국 봤을 때 250, 8.40 라인 자체가 엄청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상방을 튀어주지 않고 있는데요. 뭐 언제 튀어줄지 모르겠지만 40만 넘어선다면 금방 좀 지수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고, 장 초반 장대 양봉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 없이 아직까지 길게 그냥 횡보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선물 상황과 또 수급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 어떤 매매 전략 가져가셨나요? 지금 포지션을 5시간째 들고 가고 있는데요. 계속 매수 들고 가고 있고요. 분명히 이 수급상으로는 위로 한번 상방으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데도 안 주고 있는데, 그냥 뭐 오늘은 별거 없죠. 그냥 계속해서 포지션 홀딩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매 전략도 소개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선물 시장 좀 예상을 하자면 어떤 방향으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이번 지금 일단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차트를 봐도 1월, 2월, 3월 들어온 것 자체에 이 3분기 동안에 들어온 외국인의 선물 전체적인 현물에서의 매도세가 2월 한 달, 4월 한 달에 매수세가 이 3개월의 매수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옵션 쪽이 선물 쪽에서는 조금 하방으로 붙임이 선물 매도 포지션이 조금 어느 정도 누적된 물량이 있긴 해도 충분히 앞으로 이 현물 쪽에서 살아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선물도 덩달아 역시 이 선물이 이 현물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 선물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현물이 살면 충분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종종 드리는 질문이지만 아무래도 아직까지 현물보다 선물을 어려워하시는 투자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투자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식으로 돈 잃으나 선물로 돈 잃으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커서 또 상대적으로 또 적은 투자금으로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좀 부담 없이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 보장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매은훈 전문가와 함께 알아본 선물 전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업종은 바로 조선업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 최근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과 조선업종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일단 삼성중공업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근데 실적의 시장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이번에 실적 예상치를 하회한 것 때문에 연간 실적 추정도 크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돌았던 조선업종의 애널리스트들 코멘트를 보자면 연간 실적의 추가적인 하향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증권사에서 이미 예측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실제로 이것이 반영되는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악재가 불고 나왔죠. 그래서 상반기까지 뭐 적자는 뻔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지만 적자의 폭이 예상보다 컸다라는 것과 또 기존의 추정 실적의 상당 부분이 이 적자로 누적될 수 없는 만큼 그만큼 충당금을 쌓아야 된다라는 부담 때문에 그동안 주가는 빠졌다가요. 실제로 악재가 발표되니까 그러면 추가적인 악재는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주가가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내린 것을 고려해보면 오늘 반등은 굉장히 좀 미미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적인 종목군들을 보면 저는 똑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이런 수익성 악화에 따라서 계속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실적 발표 구간마다 이런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걸 감내하고 내가 장기적으로 가겠다면 뭐 낮은 주가에 사는 거고요. 만약에 난 그걸 감내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금 위험하지만 상승 추세대에 있는 종목, 신고가 나는 종목 가겠다라고 하면 여기서도 과감하게 끊고 가셔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에 뭐 제 주변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이 되었든 그게 뭐 SNS나 뭐 다른 쪽의 측면이 되었든 가장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게 어쨌든 단기 수익인데 지금 단기 수익이 날만한 자리면 들어가도 되는데 이미 크게 손실이 나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회복을 지금 빨리 하고 싶으면 지금 시세가 나는 종목으로 가야죠.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시세가 빠르게 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삼성중공업의 실적 자체가 추정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조선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은 단기적인 매매보다는 여전히 장기적인 시각에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아주 낮은 가격에 사신 게 아니라면 또 빠르게 반등하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갈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 뭐 현재 구간에서의 매수가 좀 답이 아닌가. 다만 종목은 조금 우리가 선별해서 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실적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여타 조선주들은 어떤지 좀 궁금해집니다. 다른 조선주들 상황 어떤가요?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아셔야 될 게요. 빅3라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비슷한 2, 3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둘의 흐름을 보시면 각각의 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배보다는 해양 플랜트에 엄청나게 집중을 했고요. 대우조선은 해양 플랜트와 배를 좀 동일하게 가져가는 모습이었고 현대중공업은 여전히 배가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은 배사업, 조선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지만 조선사업만 놓고 보자면 조선사업부 내에서는 여전히 배가 중심이거든요. 다른 플랜트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관점의 흐름으로 살펴보자면 삼성중공업의 실적이 안 좋은 건 배 쪽이 지금 안 좋은 것이 아니라 플랜트와 관련된 실적에 부담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플랜트 비중이 적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에 미치는 영향은 삼성중공업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같이 안 좋긴 하겠으나 삼성중공업만큼 많은 충당금을 잡을 가능성은 생각보다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 종목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뭐 제한적이다. 그래서 반등에 이제 동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나타나는 이런 해양 플랜트의 수익성이 여전히 여러 업체들이 저가 경쟁으로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부진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배 쪽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주 신호도 나타나고 있지만 플랜트 기준에서는 여전히 이런 저가 신호가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주가 반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빅3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배냐 플랜트냐 좀 나누어서 설명을 계속해서 해주시고 계신데요. 그렇다면 지금 플랜트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면 조선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아무래도 배 쪽으로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뭐 플랜트 쪽도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플랜트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익성 자체가 문제거든요. 수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주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수주보다 더 중요한 건 탄력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는 수익성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플랜트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조선 쪽으로 다시 좀 돌고 있습니다만 조선 시황 자체의 강점을 갖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가장 우선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 셰일가스 개발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지금 석유 제품들뿐만 아니라 가스 제품들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PC선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현대미포등 같은 종목군들이 저는 차라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시황도 확실하게 위로 돌아선 건 아니지만 여전히 플랜트보다는 배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2015년,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셰일가스 수출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와 관련된 파이프 수요, 그다음에 운반선, LNG 운반선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현재 이 LNG 운반선의 수주를 좀 더 확실하게 가져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이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상선 회복 가능성까지 나온다면 무게감은 대우조선해양보다는 상대적으로는 현대중공업 쪽으로 쥐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단기보다는 장기, 또 플랜트 쪽보다는 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조선주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살펴볼 업종은 바로 철강주입니다. 철강주 역시 최근에 계속 주가 흐름 좋지 않았다가 오늘 전반적으로 소폭 반등을 하는 모양인데요. 철강주 이렇게 반등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워낙 여러 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경기가 과연 살아나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겠고요. 두 번째는 공급 과잉이 완전히 해소되었느냐,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업황 자체는 바닥을 찍은 게 어느 정도 보이고 있지만 중요한 건 중국 쪽에서 다시 공급을 늘리면 여전히 공급 과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조광 생산량 대비해서 여전히 수요가 공급 초과 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공급 초과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구조 조정하고 있지만 과연 중국의 구조 조정이 조광 생산량을 급격하게 낮출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냐, 그렇게 보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고용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임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또 소비 자체가 전체 GDP에 미치는 영향력도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도로 계획경제고 아직은 공산주의 경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10% 감원, 또 10% 설비 투자 축소, 이러면 그냥 된공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경제 쪽으로 많이 돌아선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하더라도 서서히 해나가거나 M&A를 통해서 효율적인 구조로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고용 자체를 크게 악화시킬 수 없다면 결국은 공급 초과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놓고 봤을 때 지금 본질적인 회복 자체는 어렵다. 다만 이들 종목에 대해서 계속 관심이 나오고 있는 이유, 또 반등이 나오면 크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싸졌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악재를 반영해서 밸류에이션 자체가 워낙 싸져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뉴스가 나오거나 시장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들 업종이 툭툭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 종목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 한 가지는 전저점을 거래를 수반하면서 강력하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파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장도 크게 하락하고 이들 종목이 다시 전저점을 거래를 크게 실으면서 이탈할 경우에는 그 어떤 종목이 되었든 일단 줄이고 보는 게 맞겠죠. 증시 격언에도 이제 첫 번째 투매는 버리고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이들 종목을 현재 이 가격에서 투매하는 것은 바보 같은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모아나가는 전략, 단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현재 이 가격대에서의 탄력적인 반등이 박스 상단이라든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저항이 예상되는 단기 저항선 정도, 이 정도까지의 반등을 열어두고 접근하시는 것이 저는 상대적으로 낫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종목으로 본다면 여전히 일관제철소를 갖고 있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아이스코가 워낙 좋아서 이 종목으로 관심이 쏠리는 게 아니냐라고 예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롱숏 펀드의 움직임 때문에 나타난 왜곡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아이스코가 상대적으로 좀 비싸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종목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철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다 살펴봤는데요. 좀 시야를 넓혀서 오늘 시장 좀 특이한 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선물 전략 말씀하시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도세가 보이고 있는데 선물 시장의 이런 큰 매수세, 과연 시장이 좀 변화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선물 시장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계약 수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7천 계약 팔고 오늘 뭐 6천 계약 가까이 사고 있어서 뭔가 좀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핵심은 미결제 확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신규 매수고 강력하게 시장을 밀어올리면서 나타난 이 신규 계약이라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미결제 확정의 증가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어저께 들어왔던 그냥 포지션을 청산하는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의 최근 매매 동향은 저는 중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크게 밀어놓으면서 미결제 확정을 크게 증가시키는 그런 변화 과정이 아니라면 결국은 시장은 여전히 박스 안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변화의 폭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핵심이 뭡니까?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은 대형 지표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FOMC 회의 결과물이라든지 미국의 GDP 성장률, 뭐 물론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시장 반응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주말에는 또 미국의 실업률 발표가 있죠. 그에 관련된 시장 전략이라든지 또 FOMC에서 과연 옐런 의장은 지난번에 보여주었던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번에도 이어나갈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확인도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주 초에 뭔가 큰 움직임을 보이기보단 주 중반 이후에 방향성을 드러내거나 이번 한 주 별로 재미없이 또 이 정도 영역에서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5월 넘어가서 만기 주간을 앞두고 뭔가 좀 흐름이 커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이 5천 계약 매수했다? 그럼 전날 매도했던 7천 계약의 의미는 사라져버리는 것인가? 그리고 하락시켰던 7천 계약과 지금 5천 계약 넘는 매수의 2포인트 반등의 의미를 과연 어떻게 해석해 볼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결제 확정의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면 오늘의 매수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 초반에는 큰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주 후반에 여러 번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5월 1일, 그다음에 또 5월 5일, 6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나타나는 시장의 변화를 좀 더 방향성으로 추종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방향성 좀 예단하긴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스마트머니의 선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마트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